어떤 미스터리는 결코 놓아주지 않는다. 그들은 공동체의 심장 깊숙이 발톱을 받고 그 소나기를 풀려하지 않는다. 논밭이 끝없는 하늘과 만나는 경상북도 산간지역에서 한 가지, 선간나 한 가지, 질문이 20년의 긴 세월 동안 주민들을 괴롭혀왔다. 이수진 경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2006년 9월 14일, 이 존경받는 여경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녀의 마지막 무전, 교시는 오후 3시 47분에 있었다. 20년 후 수색대가 발견한 것은 사람들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들에 관한 이야기이며 문명과 야생 사이의 얇은 경계에 관한 이야기이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평생 괴롭힐 만큼 충격적인 발견에 관한 이야기다. 이수진은 단순한 제복 뒤의 얼굴이 아니었다. 32살의 그녀는 8년 동안 경상북도의 산간 도로를 순찰해왔다. 지역 주민들은 그녀의 하얀 순찰, 오토바이를 특유의 엔진 소리로 알아보았고 수진을 진실한 미소와 차분한 성격으로 기억했다. 키 165cm에 짙은 갈색 머리를 항상 규정에 맞게 뒤로 묶고 다녔으며 짙은 파란색 제복은 언제나 완벽하게 다림질되어 있었다. 수진은 좁은 산간 구불길에서 고장난 차를 돕기 위해 멈춰서는 것으로 유명했고 종종 가장 가까운 도시까지 갈 돈이 없는 가족들을 위해 자신의 돈으로 연료를 사주었다. 그녀는 오토바이 수납함에 점프 케이블, 공구 세트, 응급처치함을 항상 비치해두었다. 8년간의 경찰 근무 동안 수진은 한 번도 근무를 빠진 적이 없었고 불만을 제기한 적도 없었으며 체포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인 적도 없었다. 상관은 그녀를 자신이 함께 일해본 가장 믿을 만한 경찰관이라고 불렀다. 토요일 아침 2006년 9월 14일 경상북도의 맑고 선선한 날이 밝았다. 기온은 쾌적한 섭씨 18도를 유지했고 동해 쪽에서 가벼운 바람이 불어왔다. 수진은 늘 그랬듯이 15분, 일찍인 오전 6시 45분에 경찰서에 도착했다. 그녀는 일상적인 장비 점검을 실시하고 무전기를 테스트하며 오토바이 타이어와 엔진을 살펴보고 야간 사건 보고서를 검토했다. 당직 경사는 수진이 자신의 책상 앞에서 주말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던 것을 기억했다. 근무가 끝나면 안동에 있는 부모님을 뵈러 갈 예정이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호두과자를 사가려고 했다. 오전 7시 30분, 수진은 첫 번째 무전을 통해 맑은 날씨와 담당 구역의 정상적인 교통 상황을 보고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편안하고 전문적으로 들렸다. 그 어떤 우려나 이상 상황도 시사하지 않았다. 당시 근무 중이던 교환원은 그것이 평범한 토요일 아침 대화였다고 나중에 증언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것이 이수진의 마지막 평범한 순간이 될 줄은 몰랐다. 국도 35호선은 경상북도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리본처럼 뻗어 있었다. 작은 농촌, 마을들을 연결하며 60km에 걸쳐 구불구불한 산간지대를 지났다. 수진의 순찰, 구역은 황금빛 변온, 산재한 과수원, 그리고 참나무와 단풍나무 숲 뒤로 자리한 농가들을 지나갔다. 주말에는 적당한 교통량을 보였다. 친척을 만나러 가는 가족들, 농기계를 운반하는 농민들, 그리고 가끔씩 시골을 탐방하는 관광객들이 지나다녔다. 정확히 오후 3시 47분, 수진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다. 그녀는 낙동강 옛 다리 근처 143km 지점에서 코드 7 휴식을 보고했다. 이곳은 군청 소재지에서 북동쪽으로 30km 떨어진 곳으로 농지가 더 거친 산간 지형으로 바뀌는 지역이었다. 교환원은 송신을 확인하고 일일 보고서에 기록했다. 수진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같았고 8시간 근무 후 약간 피곤해 보였지만 우려의 징후는 없었다. 그녀는 오후 4시 30분에 순찰을 재개할 예정이었다. 무전기는 고요해졌다. 나중에 수사관들은 그 마지막 송신을 수십 번 분석했다. 수진의 마지막 말은 일상적이고 전문적이었지만 최종적이었다. 오후 4시 45분, 교환원 박민정은 수진이 순찰을 재개하지 않았음을 알아챘다. 표준 절차에 따라 무전 연락을 시도했지만
정적만 들렸다. 오후 5시 15분. 다시 시도했으나 여전히 응답이 없었다. 다른 순찰 부대들이 실종된 동료 소식을 듣기 시작하면서 무전 침묵은 불편하게 길어졌다. 오후 5시 30분. 김태선 경사가 직접 연락을 시도했다. 응답이 없자 수색 절차를 시작했다. 오후 6시 첫 수색대가 출발했다. 빨간색과 파란색 경광등이 황혼을 가르며 143km 지점으로 달려갔다. 그들 중 누구도 이것이 7년간 지역사회를 괴롭힐 수색의 시작인 줄 몰랐다. 그날 9월 저녁에 시작된 침묵은 경상북도가 알게 될 가장 소름 끼치는 소리였다. 세 대의 순찰차가 해질녘의 목표 지점으로 달려갔다. 김태선 경사는 수색을 조정하며 경찰관들을 수진의 경로를 따라 배치했다. 낙동강 다리 근처에서 마지막 위치를 찾았지만 단서는 없었다. 아스팔트에 미끄러진 자국도 깨진 유리도 사고나 투쟁의 흔적도 없었다. 수진의 하얀 오토바이와 파란색 제복은 어디에도 없었다. 마치 땅이 그녀를 삼켜버린 것 같았다. 어둠이 내리자 지역 주민들이 손전등을 들고 모였다. 농민들은 저녁 농사일을 포기하고 수색에 참여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불안이 새겨져 있었다. 만약 수진 같은 경험 많은 경찰관도 사라질 수 있다면 누구든 위험하다는 무서운 깨달음이었다. 아내들은 떨리는 손으로 샌드위치와 커피를 준비했다. 아이들은 이웃집에 맡겨졌다. 공기는 절망적 긴급감으로 무거워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공포로 바뀌었다. 손전등이 어둠에서 춤추며 수진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반바람뿐이었다. 수색대는 도랑을 뒤지고 버려진 건물을 확인했으며 그녀의 이름을 어둠 속으로 외쳤다. 하지만 자정이 다가오자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날 밤 경상북도 산간 지역에 새로운 공포가 뿌리를 내렸다.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공포, 언제든 누군가가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가 9월 15일 새벽은 세계군에서 온 지원군을 데려왔다. 경찰 헬리콥터가 격자 패턴으로 시골을 휩쓸었고 지상팀은 모든 비포장도로와 농장 트랙을 따라갔다. 인근 군의 경찰관들이 추적견과 전문 수색 장비를 가지고 도착했다. 한국석유 주유소 주차장에 설치된 지휘소는 수색 조정관들이 수색된 지역과 자원봉사팀 배치를 계획하면서 활기를 띠었다. 지역 뉴스. 크루들이 실종된 순찰 경찰관의 이야기가 경상북도 전역에 퍼지면서 카메라를 설치했다. 정오까지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색 작업에 참여했다. 헬리콥터가 지형 위로 낮게 날며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들릴 수 있는 꾸준한 리듬을 로터가 만들어냈다. 개들이 다리 근처에서 수진의 냄새를 맡았지만 몇백 미터 후 잃어버렸다. 대규모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골은 수진을 흔적도 없이 삼켜버린 것 같았다. 인구 5만 명의 안동시는 수진의 실종과 같은 것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 교회들이, 지역 주민들이 촛불을 들고 실종된 경찰관의 추억을 나누는 기도 모임을 조직했다. 중앙로에 안동제일교회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비공식 본부가 되어 수색팀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물품 기부를 조정했다. 지역 사업체들이 수색 노력에 돈, 장비, 인력을 기부했다. 홈플러스는 손전등과 배터리를 기부했다. 안동 찜닭거리의 식당들은 법 집행관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했다. 시민들은 전국에서 기부가 쏟아지면서 빠르게 5천만 원으로 늘어난 현상금을 마련했다. 수진은 이 사람들에게 단순한 경찰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웃이고 친구였으며 응급 상황에서 그들을 도왔고 그들의 승리를 축하했던 여성이었다. 지역사회는 그녀가 살아서 안전하게 발견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수진의 실종 며칠 내에 경찰서는 경상북도와 인근 지역에서 수십 건의 제보를 받았다. 수진의 인상과 일치하는 여성이 부산의 트럭 정류장에서 목격되었다고 신고되었다. 또 다른 제보자는 대구 근처 휴게소에서 그녀의 순찰 오토바이를 봤다고 주장했다. 각 단서는 수사가 필요했고 주요 수색 지역에서 자원을 빼앗았다. 심령술사들이 초자연적 수단을 통해 다양한 장소에서 수진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서비스를 제공했다. 선의의 시민들은 몇 주 또는 몇 달 전에 관찰한 의심스러운 활동을 보고했으며 이러한 사건들이 수진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지 궁금해했다. 형사 작업은 수사관들이 거짓 단서를 쫓아다니면서 아무데도 이끌지 않는 소거 과정이 되었고, 한 단서가 수진의 행방을 밝혀낼 수 있다는 희망을 유지했다. 경찰서 전화는 계속 울렸고, 아무데도 이끌지 않는 제보들로 기대를 높이고 실망을 안겨주는 좌절스러운 순환을 만들어냈다. 날이 주로 바뀌면서 수사관들은 수진의 운명에 대한 여러 이론을 개발했다.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기계적 고장을 포함했다. 아마도 그녀의 오토바이가 외딴 지역에서 고장 났고 그녀가 도보로 도움을 구하다가 길을 잃거나 다쳤을 것이다. 두 번째 이론은 수진이 순찰 중 혼자 있을 때 의료 응급 상황을 겪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마도 의식을 잃고 아직 완전히 수색되지 않은 지역에서 추락했을 것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범죄의 가능성이었다. 법 집행관으로서 수진의 지위는 그녀가 원한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을 체포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가 딱지를 떼거나 구금했던 누군가가 복수를 추구하기로 결정했을까? 네 번째 이론은 속삭여졌지만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으며 수진이 동료와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은 개인적 문제로 인해 자발적으로 사라지기로 선택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각 이론은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실종을 둘러싼 모든 사실을 설명할 수 없었다. 이수진의 부모인 이정호와 박영희는 딸이 사라졌을 때 42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왔다. 둘 다 은퇴한 교사였다. 그들은 여전히 살고 있는 느티나무길의 같은 집에서 수진과 그녀의 남동생 민수를 키웠다. 영희는 수진의 어린 시절 침실을 그녀가 마지막 방문에서 떠난 그대로 정확히 유지했다. 할머니가 만든 이불은 여전히 침대 발치에 접혀 있었다. 가족 사진이 화장대에 정렬되어 있었다. 정호는 그의 68세와 관절염 무릎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색대에 참여했다. 그는 지갑에 수진의 사진을 들고 다녔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며 누군가가 그녀를 본 것을 기억할지도 모른다고 희망했다. 2008년 봄, 형사 박민호가 15년간의 서울경찰청 경험을 가지고 경상북도로 전보되었다. 박 형사는 특별히 미제 사건반 배정을 요청했으며 미해결 범죄에 대한 개인적 경험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았다. 그의 형인 박민수는 2001년에 살해되었고 그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였다. 박 형사는 신선한 시각으로 수진의 실종에 접근하여 모든 보고서, 증거사진, 목격자 진술을 검토했다. 그는 일부 목격자 진술에서 작은 불일치를 발견했고 수진의 경로를 따라 특정 지역이 어려운 지형이나 사유지 문제로 인해 완전히 수색되지 않았음을 알아챘다. 박 형사는 또한 지역의 다른 두 실종자 사건에 대한 언급을 발견했는데 이 실종들이 별도로 수사되었지만 수진의 사건과 불안한 유사점을 공유했다. 그는 이러한 사건들이 연결될 수 있는지, 아마도 시골 지역에서 범죄 활동의 패턴을 나타내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박 형사는 농부 최대훈이 2004년에 국도 35호선을 혼자 운전하던 중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했다. 3년 후 여행 세일즈맨 김성민이 2007년에 같은 경로를 따라 사라졌다. 세 명의 실종자 최대훈, 김성민, 수진은 모두 낙동강 다리 근처 같은 일반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 3명 모두 교통이 적은 주말 낮 시간에 사라졌다. 세 사건 모두 그들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목격자 없이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을 포함했다. 박 형사는 각 사람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위치를 표시한 지도를 만들어 그들이 낙동강 다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략적인 삼각형을 형성한다는 것을 주목했다. 형사는 연쇄 포식자가 이 지역에서 활동하여 고립된 여행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 이론은 수진의 순찰 훈련과 경험이 그녀의 실종을 막지 못한 이유를 설명할 것이다. 그녀는 이미 유사한 범죄를 성공적으로 저지른 누군가와 거래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박 형사가 세 사건 간의 연결을 조사하면서 일부 지역 주민들의 예상치 못한 저항에 부딪혔다. 몇몇 오랜 거주자들은 실종에 대해 논의하기를 꺼려하는 것 같았고 박 형사가 자신의 이론을 제기할 때 화제를 바꾸었다.
식당의 노인들은 그가 들어오면 대화를 멈추고 그가 떠난 후에야 대화를 재개했다. 박 형사가 실종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을 했을 때 일부 지역민들은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좋은 일들이라고 언급했고 그가 미제 사건보다는 더 최근의 범죄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형사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3번의 실종과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 채 실망감을 느꼈다. 상관들의 압력으로 미제 사건보다는 진행 중인 사건에 집중하라는 요구가 박 형사의 큰 좌절감을 더했다. 박 형사는 자신이 수진의 사건을 근무 외 시간에 수사하고 있음을 발견했으며 답이 손에 닿을 거리에 있다고 말하는 본능에 이끌렸다. 박 형사는 낙동강 다리에 주의를 집중했는데 이는 3번의 실종에서 공통 요소였다. 1934년에 건설된 이 다리는 1940년대의 여러 치명적인 사고의 현장이었다. 차량들이 가드레일을 뚫고 협곡으로 추락한 3건의 사건이 있었다. 지역민들은 수십 년 동안 다리를 저주받았다고 여겼지만 대부분은 미신으로 일축했다. 박 형사는 그 위치의 역사가 죽음에 대한 병적인 매혹을 가진 누군가를 끌어들이는지 궁금해했다. 다리에 고립된 위치는 누군가가 목격자 없이 여행자들을 가로채기에 이상적인 장소였다. 수사 중에 박 형사는 다리에서 10km 떨어진 버려진 김병수 농장에 대한 속삭임을 들었다. 김병수는 2005년에 사망했고 그 이후로 땅은 비어 있었다. 지역 10대들이 가끔 파티를 위해 그 부지를 사용했지만 대부분의 성인들은 그 지역을 피했다. 지역민들은 김병수가 방문객들을 꺼리고 출입금지 표지판을 세운 은둔자였다고 말했다. 김병수의 마지막 몇 년 동안 목장에서의 이상한 활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돌았다. 밤에 보이는 이상한 불빛, 기계 소리, 그리고 마을에서 보이지 않는 방문객들. 박 형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시골 가십으로 일축했지만 김병수 부지에 대한 일관된 언급들이 그를 호기심 갖게 만들었다. 만약 누군가가 그 지역에서 사람들을 납치하고 있다면 고립된 목장이 완벽한 은신처를 제공할 것이었다. 박 형사는 2009년 2월에 김병수 부지를 시찰했다. 목장은 2000에이커의 거친 지형으로 숲이 우거진 언덕과 협곡을 포함했다. 주 건물은 2007년에 불타버려서 돌 기초와 벽돌, 굴뚝만 남았다. 여러 부속 건물들이 다양한 부패 상태로 남아있었다. 무너진 지붕을 가진 헛간, 깨진 창문을 가진 작업장, 그리고 저장용으로 사용되었을 콘크리트 블록 건물. 박 형사가 김병수 부지에 대한 지표 투거레이더 장비 자금을 요청했을 때 예산 제약으로 이내 거부되었다. 버려진 땅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기록상 소유자가 있어 공식 수색을 위해서는 적절한 영장이 필요하다는 법적 문제도 발생했다. 박 형사는 사건 진전을 막는 것처럼 보이는 관료적 장애물들에 대해 좌절감을 느꼈다. 동료들은 해결 불가능한 미스터리에 집착하고 있다고 제안하며 그의 미제 사건 집중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형사는 자신의 자원을 사용하여 단서를 쫓고 이전에 여러 번 수색되었던 지역에서 증거를 찾으며 개인 시간에 수사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의 결혼 생활은 그가 주말을 시골 도로를 운전하고 노인 주민들을 인터뷰하며 이전에 여러 번 수색된 지역에서 단서를 찾는데 보내면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박 형사의 아내는 그가 자신들의 가족보다 이수진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한다고 불평했다. 그러나 2010년 어느 날 박 형사는 충격적인 발견을 했다. 오래된 사건 파일을 재검토하던 중 그는 수진의 실종 당일 오후 4시에 한국 석유 주유소 CCTV에 기록된 영상을 발견했다. 영상에는 수진의 오토바이가 아닌 검은색 세단이 낙동강 다리 방향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운전자가 지역 유지인 최병철이었다는 사실이었다. 최병철은 안동 지역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로 여러 건설회사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지역 정치인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박 형사는 왜 최병철이 수진의 실종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그 지역에 있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더욱이 최병철의 건설회사 중 하나가 2007년에 김병수 농장의 주 건물을 철거하는 계약을 맡았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개인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박 형사는 수진의 사건을 포기할 수 없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닌
지역 권력층이 연루된 훨씬 더 복잡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수진 가족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진전 상황을 업데이트했지만 새로운 발견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하지 않았다. 이정호의 건강은 현저히 악화되었고 영희는 계속해서 수진을 위해 식탁에 자리를 차려놓았다. 형사는 수진의 실종 해결이 직업적 의무 이상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법 집행관으로서 그의 목적의식을 정의하는 개인적 사명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진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최병철에 대한 새로운 증거에도 불구하고 박 형사는 신중하게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지어 유지를 성급하게 고발하는 것은 그의 경력을 끝낼 수 있었고 더 많은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지질학도 조경수와 협력하기 시작했다. 조 학생은 지역의 배수 패턴, 계절적, 홍수, 토양 구성에 익숙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거가 어디에 보존되거나 파괴될 수 있는지 이해하는데 중요할 수 있는 지식이었다. 학생은 낙동강, 다리 근처의 봄 홍수가 잔해를 원래 사건 장소에서 수킬로미터 하류로 운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경수의 신선한 관점과 기술적 전문 지식은 박 형사의 수사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함께 그들은 계절적 홍수가 물체를 침적시켰을 수 있는 지역을 식별하며 수진의 마지막 알려진 위치에서 하류 지역의 수색 노력을 집중했다. 경험 많은 형사와 열정적인 학생 간의 파트너십은 수사의 새로운 과학적 엄밀성을 가져왔다. 조경수의 지질학적 조사는 특정 지역이 증거를 보존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제안했으며 다른 지역은 수년간의 홍수로 깨끗하게 씻겨나갔을 것이라고 했다. 박 형사는 컴퓨터 모델링과 지질학적 분석을 통해 식별된 지역에 집중하여 2012년 5월에 새로운 자원봉사 수색 작업을 조직했다. 날씨 조건은 이상적이었다. 봄비가 끝났지만 여름 더위는 아직 야외 작업을 견딜 수 없게 만들지 않았다. 자원봉사자들은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도착했으며 이전 수색에서 놓쳤을 수도 있는 수진의 오토바이나 다른 금속 증거를 찾기를 희망했다. 수색팀에는 경험 많은 야외 활동가, 은퇴한 경찰관, 그리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수진의 가족 구성원들이 포함되었다. 박 형사는 각 팀의 특정 지역을 할당하고 모든 발견물이 적절히 문서화되도록 보장하며 군사적 정밀도로 노력을 조정했다. 자원봉사자들이 시골에 퍼지면서 수색자들 사이에 긴장감이 조성되었다. 7년간의 실망 후에 모든 사람들은 이 수색이 마침내 답을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미해결 사건의 좌절감을 더할 것인지 궁금해했다. 오후 2시 15분 2012년 5월 23일 자원봉사 수색자 김철수가 오후 햇빛에 반짝이는 금속성 물체를 발견했다. 그 물체는 낙동강 다리에서 약 2.3km 하류에 있는 협곡에 부분적으로 묻혀 있었으며 수년간 축적된 잔해와 식물 아래 숨겨져 있었다. 김철수가 진흙과 잡초를 닦아내자 크롬 핸들바가 땅에서 나타났다. 수진의 순찰 오토바이가 발견되었다. 박 형사는 몇 분 내에 도착했으며 수진의 마지막 순찰을 수행했던 기계를 내려다보며 심장이 뛰고 있었다. 오토바이는 옆으로 누워 있었고 타이어는 마른 진흙에 깊이 가라앉았으며 들풀과 야생화가 바퀴살 사이로 자라나 있었다. 7년간의 수색 후 수진의 실종에 대한 물리적 증거가 마침내 그들 앞에 놓여 있었다. 수진의 오토바이 상태는 즉시 박 형사를 괴롭혔다. 기계는 사고로 추락한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배치된 것처럼 보였다. 충격으로 손상되어야 할 크롬 부품들은 온전했지만 다른 구성 요소들은 의도적인 손상의 징후를 보였다. 수진의 헬멧은 15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는데 금이 같지만 고속 충돌과 일치하지 않았다. 가장 불안한 것은 협곡 위에서 미끄러진 자국이나 잔해가 없다는 것이었다. 법의학팀은 기계의 손상 패턴이 협곡 추락 사고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발견했다. 페인트, 극힘과 찌그러짐은 오토바이가 트럭이나 트레일러로 이동되었음을 시사했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수진의 혈액이나 DNA가 없다는 것이었다. 비싼 구성 요소들이 제거되어 있었는데 도둑이 가져갔을 물건들이었다. 수진의 헬멧 안에서
범죄 현장 기술자들은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7년간의 노출에도 불구하고 종이는 읽을 수 있었다. 수진의 필적으로 발견되면 구광산 확인. 엄마, 아빠, 사랑해. 라는 글자와 이니셜 쉐스트이 있었다. 박 형사는 그 순간 숨이 막혔다. 이것은 죽음의 얼굴을 마주한 딸의 마지막 사랑 고백이었다. 그의 손이 떨렸고 수년간의 전문적 냉정함이 무너졌다. 수지는 두려움 속에서도 부모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용기를 찾았다. 지역 광업 기록에 따르면 오토바이 발견 지점에서 500m 떨어진 곳에 폐구리광산이 있었다. 1960년대에 폐쇄되었지만 풍화로 장벽이 손상되었다. 박 형사는 광산 안전 전문가와 함께 현장에 접근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엄마 아빠 사랑해라는 메시지가 계속 울려 퍼졌다. 광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곳에서 수진의 이야기가 끝났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발견할 거슨 한 가족의 7년간의 고통을 끝낼 수도, 새로운 악몽을 시작할 수도 있었다. 광산 입구는 녹슨 철망과 경고 표지판으로 막혀 있었지만 세월의 무게가 장벽들을 약화시켰다. 안전 전문가가 공기질을 측정하는 동안 박 형사는 어둠 속을 들여다보았다. 차가운 공기가 지하 깊은 곳에서 올라왔고 그와 함께 무언가 다른 것도 올라오는 것 같았다. 수진이 정말로 이곳에 있었다면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을 것이다. 이 어둠 속에는 다른 이야기들, 다른 비밀들이 숨어 있었다. 구조대원이 손전등을 켜고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박 형사는 자신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닌 훨씬 더 어둡고 복잡한 진실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다. 광산의 침묵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수진의 마지막 며칠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광산객 내부에는 최근 인간 거주의 증거가 있었다. 캠핑 장비, 물통, 그리고 광산이 폐쇄될 때 없었던 식량 공급품들이 있었다. 수진의 경찰 무전기가 공급품 사이에 놓여 있었는데 배터리는 오래전에 방전되어 있었다. 생존 장비는 누군가가 광산에서 장기간 살았음을 시사했지만 그 사람의 신원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다. 광산갱의 공급품 사이에서 수사관들은 수진의 놀라운 생존 이야기를 들려주는 물에 손상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녀의 독특한 필적으로 쓰인 초기 항목들은 그녀가 낙동강 다리 근처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당한 후 어떻게 피난처를 찾아 광산갱으로 기어갔는지 설명했다. 다행히 수지는 걸을 수 있었고 응급처치 키트의 공급품으로 자신의 찰과상을 치유했다. 일기 항목들은 경찰 무전기를 사용하여 도움을 요청하려는 그녀의 반복적인 시도를 드러냈지만 광산의 깊이와 암벽이 송신을 차단했다. 수지는 문명에 도달하려고 광산에서 여러 번 나왔지만 방향감각 상실과 두려움으로 인해 지하 은신처로 돌아가야 했다. 그녀는 며칠 동안만 버틸 것으로 예상했지만 며칠이 몇 주가 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진의 정신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일기가 드러냈다. 제한된 식량, 공급과 고립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타격을 가했다. 그녀의 필적은 점점 더 흔들리게 되었고 항목은 더 짧고 덜 일관되게 되었다. 2006년 10월 7일, 그녀의 실종 23일 후에 날짜가 기록된 마지막 항목은 광산 입구 근처에서 목소리를 듣고 불빛을 보았다고 언급했다. 수진의 마지막 쓰여진 말들은 소름 끼쳤다. 누군가 오고 있다. 마침내 집에 간다. 일기는 그 항목 후에 갑작스럽게 끝났다. 구조대가 마침내 그녀를 찾았을까? 아니면 그녀의 악화된 정신 상태가 환각을 일으켰을까? 박 형사가 광산갱과 주변 지역을 광범위하게 수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진의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다. 2012년 12월 노인농부 이종수가 충격적인 정보를 가지고 나타났다. 그는 2006년 10월에 자신의 땅에서 약 5km 떨어진 광산갱에서 찢어진 경찰 제복을 입은 부상당한 여성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종수는 그 여성을 60km 떨어진 대구종합병원으로 데려갔다고 말했지만 그 후 그녀의 신원이나 상황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다. 병원 기록 조사 결과 그 시기의 의료 기록에서 불안한 공백이 드러났다. 수진이 치료받았을
수 있는 기간의 파일들이 누락되었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 수진의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해결로 남아있지만 그녀의 일기는 용기와 생존 본능의 놀라운 이야기를 밝혀냈다. 진실은 여전히 숨겨져 있고 어떤 답들은 영원히 침묵 속에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 이수진 경관 사건은 한국 범죄 수사 역사상 가장 불안한 미해결 사건 중 하나로 남아있다. 2006년 그녀의 실종부터 2012년 핵심 증거 발견까지 6년 동안 이 사건은 모든 전통적인 수사 방법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수진의 오토바이와 버려진 광산에서 발견된 그녀의 생존 일기는 가장 끔찍한 조건에서 23일 동안 생명을 위해 싸운 여성의 믿을 수 없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이 사건의 가장 불안한 측면은 뒤따른 체계적인 은폐이다. 의료 기록의 실종, 수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저항, 그리고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의심스러운 연결고리는 수진의 실종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침묵의 음모를 가리킨다. 박민호 형사가 새로운 기술과 수사 방법을 적용한 후에도 핵심 질문들은 답이 없는 채로 남아있다. 이 사건은 현대 한국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비밀들이 수십 년간 미해결로 남을 수 있으며 부패와 공포의 층 아래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